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하려면 사장부터 그 나라 말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통역을 쓰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예, 결국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일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한다면 일단 말로 설득하는 거잖아요. 자료하고. 근데 말이 안 되면 그게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일본이 뭐 말씀하신 대로 1억 3천만 정도 되는 큰 시장이죠. 큰 시장이고 또 구매력도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네네.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본 조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이 다 제가 보기엔 일본에 경쟁력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본에 가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팔겠습니까? 대리점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의 인류 IT 기업을 찾아가겠죠. 네. 찾아가서 설명을 할 테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우리를 만나주는 쪽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영업이라든지. 근데 그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제품이 좋아요. 전시회 같은 데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검토해달라고 주면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건네주죠. 엔지니어한테. 근데 엔지니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아이템과 유사한 것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 제품, 이거 한국 제품인데 우리 거보다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봐봐라고 전해주면 엔지니어의 습성상 나도 시간과 돈 있으면 이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사냐. 그리고 그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우리 개발팀들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답을 이 영업한테 주냐면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이런 얘기 못하고 뭐 다른 얘기들을 해요. 야, 그 회사가 조그만 회사 같은데 망하면 어떡하냐. 네. 이 제품 데몬스트레이션 할 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능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하냐. 쓰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달라 그래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재무제표를 갖고 와봐라. 그 다음에 제품이 좋다는 거는 레퍼런스를 갖고 와봐라. 뭐 설계서를 가져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1년이 가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나를 만났던 사람이 좋다고 자기들 것보다 좋은 것 같다고 검토한다고 넘겨줬는데 이 시간이 하세월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댄 거는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왜 성공했냐면 제가 갑이거든요. 어떻게 갑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컨설턴트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IT 벤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엔드 유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용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다 그러면 병원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 업체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엔드 유저잖아요. 네. 그분이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엔드 유저를 먼저 공략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엔드 유저로부터 IT 벤더에 대해서 이 회사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사고 싶다라고 해서 네가 좀 갖고 와라. 이런 식의 어프로치.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개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건 그대로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막연하게 돌진해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도 다 짜 있는 그 틀이 있잖아요. 네. 그 틀을 깨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안다면 그런 쓸데없는 노력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역 상사 예전에 재벌 기업들이 상사면들이 아주 강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일본 공략을 실패한 거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영업은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일단 들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은 유통 구조가 되게 그 복잡하다. 그러니까 아까 네, 그렇죠. 그들의 그 막 파벌, 뭐 네, 개파 이런 것처럼 그렇죠. 되게 유통 조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럭의 그
짐칸 쉐어링하는 비즈니스를 그 고객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컨설팅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짐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물을 보내게 될 때 화물차를 불러서 보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인터넷으로 하면 뭐 퀵이나 택배 같은 게 바로바로 와갖고 더군다나 그것도 또 옥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휴대폰으로 올리면 네. 수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응모해가지고 경매 형식으로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요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없고 화주가 내가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딱 하면 수배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청 해가지고 보통 4번에서 8번까지 내려가요. 우리 하청 문화가 거기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온 거죠. 그래가서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화주가 10,000원을 줬는데 운전수한테는 차주한테는 5,000원밖에 안 가요. 이거를 중간에 다 마진으로 다 띄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5,000원 갖고는 수익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고속도로 탈 것도 못 타고 국도를 타게 되고 과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짐칸의 절반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류 쉐어링하는 비즈니스 그거를 저희 클라이언트는 제가 제안을 해갖고 검토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 뭐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네. 차로. 저 나라는 삿포로 저 위에 홋카이도에서 저 밑에 오키나와까지 3,300km거든요. 아, 뭐 기네요. 네, 길어서 기본적으로 당일 생활권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리를 포함해서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직접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뭐 옥션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거는 뭐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대리점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들은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제품 중에 일본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게 김치하고 막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이 팔려요. 근데 김치가 양은 엄청 팔리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답니다. 마진이 별로 없대요. 막걸리도 엄청 많이 파는데 마진이 별로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김치를 비싸게 팔면 팔리겠습니까? 그렇죠. 이 식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김치는 생활 필수품이고 진짜 그 저렴해야 되는 거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김치는 요리거든요. 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예. 일본 사람들 요만한 통이면 한 500g 되는데요. 이거 한 달 먹어요. 아, 오래 먹네요. 예, 근데 저희 집의 경우에는 장정이 3사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하루에 다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가격 책정을 할 때 요리를 책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활 필수품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 입장으로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이 정해졌어요. 이 500g에 5,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 보통. 그러면 5,000원에 저걸 수출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얼마에 보내줘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한 1,000원이나 1,000원 정도에 보내야 될 거예요. 아마 원가가. 수출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저기서는 뭐 하청 이렇게 대리점 해갖고 그게 이제 5,000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김치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으면 한 통이 10,000원 했을 것 같아요. 10,000원을 하게 되면 내가 5,000원을 받고 넘겨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마진을 차지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김치는 싸게 팔아야 될 거야 라고 해서 가격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책정된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죠. 쉽잖아요. 막걸리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막걸리가 저 사람들한테는 양주거든요. 외국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우리도 한국 사람도 저 식당 가면 소주 만 원에 막 사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걸리 가격을 책정할 때 한국 생각만 해가지고 한국 금액의 2배, 3배 받으면 많이 받겠지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거꾸로 일본의 그 사케 일본주 있잖아요. 네. 한국에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비싸요. 예, 일본에서 3만 원이면 살 거를 여기 오면 30만 원도 한다 그러고 그게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한동안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 해외 시장, 일본 시장 나갈 때 그 가격 책정하는 것도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넓으니 대리점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저 동네는 비즈니스 할 때 보통 하청을 몇 단계 나가는지 대리점 몇 단계 나가는지 이거 조사해서 역으로
내가 받아야 될 돈에다가 그 유통 마진을 포함해서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책정 안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실패를 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증명서 자동 발급기라는 기계를 일본에서 대당 3천만 원 정도에 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한 2천만 원 정도, 1,000 몇백만 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2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게 한 대에 1억 2천 했었어요. 일제가. 비싸네요. 그러니까 제가 300만 원짜리 들고 들어와서 휘젓는 바람에 일본의 후지츠, 히다치, NEC 대기업들이 그 사업을 다 접었어요. 제가 가격 파괴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성공을 했지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은 이 선입관이 일본은 네. 우리보다 네. 뛰어나고 네. 뭔가 더 잘 살고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일본보다 뭔가 더 네. 비싸게 팔고 이러면 안 돼. 네. 우리는 좀 저가 전략으로 가서 네. 그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도.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다하게 좀 우리가 위쪽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올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나라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보다 잘했었고요. 근데 일본인의 특성상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는 일본에 졌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됐고 개혁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일본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구로공단 아시죠? 네.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인데 이름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로공단이라는 게 일본에서 뭡니까 한일 국교 회복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배상금이 아니죠. 정권 위로금인가 받아와가지고 막 공장 만들고 네, 해서 공단 설립. 일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거기서 임가공 해가지고 수출에 다시 보내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동네잖아요, 저게. 그래서 계속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가마우지 이렇게 고기. 네. 오리 목에다가 끈 달아놓고 네네. 고기 잡으면 결국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점점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정서적인 거.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가 훨씬 앞서가 있으니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본에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IT 혁명, 디지털 혁명, 이쪽 패러다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못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파워포인트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네. 이 패러다임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쪽으로 의존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고 일본보다 훨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일본보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는 혁신을 잘 하니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진출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본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일단은 갭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저 나라에 어떤 상태에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뚫을 수 있는 시장인지 그것도 또 훑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옳다 그래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런 얘기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는 카시오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예전에 시계, 손목시계 유명했던 데죠. 그걸 만들었는데 장난감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결국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캐논이나 니콘이 장악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빨리 그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어린이 종이 기저귀가 지금 뭐 P&G라는 회사께 세계 시장이 쉐어가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일 먼저 개발한 거는 존슨앤존슨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나가서 시장을 개척했다 그래갖고 그 메인 스트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맞는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 사업이 한국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룸, 그 다음에 커피숍 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대한민국에 원룸 붐이 있었고 커피숍 붐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그때 양국을 비교해 보면 사업 아이템 찾아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있잖아요. 네. 반드시 좋아 보인다 해도 될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진출은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진출할 때 조사를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일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쵸. 그들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본 시장이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직접. 사장님이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본인이 공부하시고 해서 본인이 말은 안 되겠지만 뭐 금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몇 수 위라고 생각했던 그 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깨지면서 우리가 충분히 일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어떤 의미의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근데 왜 저렇게 발전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일본은 패전을 했고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몇 년 안 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 근데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했고 우리는 발전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일본 사람이 똑똑해서 그죠? 됐을 거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1945년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한국 전쟁인 거예요. 그때 당시 완전 폐허가 됐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이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공업, 중공업을 부흥시키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군화도 만들어야 되고 군복도 만드니까 방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봉제부터 시작해서 뭐 트럭 만들어야 되고 뭐 전차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공업까지 완전히 그 폐허가 됐었던 땅에 그러니까 그런 설비 같은 거를 미국에서 엄청 투자해갖고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장이 기가 막힌 시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 수출액이요 6억 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6억 불 중에 90%가 한국 수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폐허에서 엄청난 특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차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부활은 언제냐면 베트남 전쟁이에요. 거기가 기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특수가 2번이나 있어서 됐는데 대한민국은 53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것은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 그거 들어온 거 갖고 한번 부흥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네. 겨우 베트남 전쟁 그 사람들은 떼돈 벌었겠지만 우리는 파병해갖고 인건 위주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 정도의 그 찬스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그 성격이나 네. 특성이 그 훨씬 앞선다 이거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표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 일본이 왜 저렇게 발전을 했지? 근데 한편으로는 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 꼭 해주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한테 뭘 뺏겼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경제 트러블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치룬 처참한 전쟁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재활을 했다, 재생을 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점잖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뵙고 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정보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더 일본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바쁘신 시간일 텐데 일부러 또 멀리서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네. 더 이렇게 한국의 기술을 네네. 통해서 네네.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네. 또 한국이 그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네.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